어머니의 선택, 평생의 헌신. 엄마, 여기서는 못 주무세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딸 지혜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수치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4억 5천만 원을 들여 사준 건물에서 평생을 바쳐 키운 내 딸에게 쫓겨나는 기분이었다. 지혜야, 엄마가 어디 가서 자라는 거니? 아빠 떠나고 집이 너무 무섭다. 엄마 근처에 괜찮은 원룸도 많아요. 차라리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서로 간섭 안 하고요. 그 순간 사위 민준이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냉소적으로 말했다. 어머님, 솔직히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장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나는 그날 밤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다.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이 일이 있기 한 달 전 남편 박철민이 세상을 떠났다. 나는 최은경, 올해 72세다.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에서 40년간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았다. 화려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우리에겐 하나의 확고한 목표가 있었다. 바로 딸 지혜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 새벽 5시면 일어나 세탁소 문을 열었다. 뜨거운 다리미질로 손가락 끝은 늘 화상 자국 투성이었다. 남편 철민은 무거운 세탁물 더미를 트럭에 싣고 서울 곳곳을 누볐다. 여보, 허리가 너무 아파. 남편이 저녁마다 신음했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워 파스만 붙이고 버텼다. 하지만 힘들다는 소리는 딸 앞에서 절대 하지 않았다. 지혜에게는 항상 웃는 얼굴만 보여줬다. 지혜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저녁 9시에 집에 들어와 녹초가 된 몸으로도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유일한 행복이었다. 지혜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린 그림이 전국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시상식장에서 지혜가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을 때 나와 남편은 뒤에서 눈물을 훔쳤다. 여보, 우리 딸 천재인가 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불러 말했다. 어머님, 지혜는 꼭 예술고등학교에 보내셔야 합니다. 제가 20년간 교사 생활하며 본 학생 중 가장 뛰어난 재능입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한참을 고민했다. 예술고등학교는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 학원비, 재료비, 입시 준비 비용까지 매달 최소 200만 원이 필요했다. 세탁소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여보, 우리가 조금 더 힘들면 돼. 지혜 미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 있어. 남편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세탁소 일 외에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근처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며 기름때 묻은 그릇을 씻었다. 손가락 피부가 터지고 갈라져 피가 났지만 참았다. 집에 돌아와 핸드크림을 바르며 지혜 학원비, 지혜 재료비를 되뇌었다. 남편은 주말마다 이사짐 센터에서 일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무거운 짐을 나르며 계단을 오르내렸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젊은 직원들이 걱정할 정도였지만 남편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느 날 남편이 허리를 다쳐 일주일간 누워 있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괜찮아. 그냥 쉬면 나아. 병원비 아까워. 하며 거절했다. 대신 그 돈으로 지혜의 미술 재료를 샀다. 지혜가 아빠, 이거 비싼 거잖아요. 하며 놀라자 남편은 환하게 웃었다. 우리 딸 꿈을 위해서라면 비싼 게 어디 있니? 3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지혜는 예술고등학교에 합격했다. 합격 발표를 확인한 날 지혜가 안방으로 뛰어들어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아빠, 제가 합격했어요. 전교 1등으로 합격했대요. 우리 셋은 얼싸안고 울었다.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딸이 자랑스럽다는 뿌듯함, 그리고 앞으로 3년을 더 버텨야 한다는 부담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고등학교 3년은 더 험난했다. 입시 미술학원비는 매달 300만 원이 넘었다. 특별 여름 캠프, 겨울 캠프까지 더하면 돈이 물쓰듯 나갔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재활용품을 주우며 조금이라도 보태려 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가 공부 안 할게요. 지혜가 울며 말렸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엄마는 산책하는 겸 하는 거야. 드디어 지혜는 서울의 명문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 수석 입학했다. 입학식 날 캠퍼스를 걸으며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 해냈어. 우리 지혜가 저렇게 당당하게 대학생이 됐어. 남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내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다. 대학 4년 내내 우리는 등록금, 생활비, 재료비를 대느라 한 푼도 저축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빚이 늘었다. 남편의 당뇨가 악화되어 약값이 매달 나갔지만 그보다 지혜의 학비가 우선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혜는 졸업했다. 유명 광고회사 디자이너로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와 남편은 세탁소 구석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여보, 우리 성공했어. 우리 지혜가 이제 멋진 디자이너가 됐어. 첫 월급날 지혜가 50만 원을 건네며 말했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예요. 그 말 한마디에 20년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다. 그 감사의 말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감사가 아닌 배신이라는 것을. 조건부 선물. 지혜가 회사에 다닌 지 3년째 되던 해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같은 회사 선배 디자이너였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 디자인 대학원까지 다닌 이른바 스펙 좋은 남자였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준입니다. 민준은 깔끔한 정장에 반듯한 자세로 인사했다. 세탁소 작업실에서 만났는데도 코를 찡그리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이 이런 일을 하시며 지혜를 키우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말했다. 남편 철민이 내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다. 여보, 괜찮은 사람 같아. 우리 지혜 좋은데 시집 보낼 수 있겠어.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예의 바르고 지혜를 아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금이 갔다. 엄마, 신혼집 전세 알아봤는데 강남 쪽은 전세금이 3억은 넘어가.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준이랑 저축한 돈이랑 대출 받으면 2억 정도는 되는데 1억이 부족해. 그날 밤 남편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통장에는 고작 3천만 원이 있었다. 세탁소 건물은 이미 대출이 잡혀 있었다. 여보,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남편이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요? 당신 당뇨약 값도 매달 나가는데. 노후? 우리 죽을 때까지 일하면 되지 뭐. 지혜가 편하게 결혼 출발하는 게 더 중요해. 결국 우리는 결정했다. 전세가 아닌 아예 작은 상가 건물을 사주기로. 강남역 근처 오래된 건물의 2층을 4억 5천만 원에 구입했다. 세탁소를 담보로 2억을 대출받고 우리 저축을 모두 털고 남은 돈은 지혜와 민준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전세로도 충분해요. 지혜가 울먹였다. 괜찮아. 이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올 거야. 너희 생활에 보탬이 될 거고 나중에 값도 오를 거고.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계약서를 작성하러 공증 사무실에 갔을 때 나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지혜야, 엄마 아빠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너희가 우리를 돌봐줘야 해. 그게 조건이야. 지혜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민준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당연히 모셔야죠.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는데요. 공증인이 계약서에 부양조건부 증여라고 명시했다.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설명했지만 그때는 그저 형식적인 문구라고 생각했다. 설마 우리 딸이 그 조건을 어기겠는가? 결혼식은 2023년 봄
강남의 유명 웨딩홀에서 치러졌다. 하객이 300명이 넘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었다. 세탁소에서 평생 남의 옷만 다렸던 우리가 말이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지혜의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불편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우리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피로 연장에서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주시고 저희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사위입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나와 남편은 울먹였다. 지혜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변화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시작됐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한번 놀러 가도 될까? 내가 전화하자 지혜가 대답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민준이가 피곤해 하거든요. 다음에요. 다음 주에 전화했더니 또 일이 바빠서요.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추석이 다가왔다. 당연히 우리 집에 올 거라고 생각했다. 차례상을 준비하며 기다렸는데 추석 전날 밤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민준이네 부모님이 해외 계시다가 이번에 잠깐 오셔서 민준이네 집에서 추석 보내기로 했어요. 다음에 뵐게요. 남편이 차례상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여보, 시집간 딸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서운해하지 마. 설날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해외 연수 기회가 생겨서 일본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해 봄 남편이 쓰러졌다. 세탁소에서 배달을 나갔다가 어지러워 넘어진 것이다. 응급실로 달려가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당뇨 합병증이 심각합니다. 이미 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됐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졌어요.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야, 아빠가 쓰러졌어. 병원에 입원하셨어. 당뇨 합병증이래. 빨리 와봐. 엄마, 진짜요? 괜찮으세요? 놀란 목소리였다. 제가 지금 당장. 잠깐만요.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 있잖아. 중요한 거. 지혜가 다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오늘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내일 퇴근하고 갈게요. 아빠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시다. 투석 시작해야 한대. 엄마, 죄송해요. 내일 꼭 갈게요. 민준이랑 같이. 하지만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엄마, 미팅이 늦게 끝나서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주말에도 오지 않았다. 한 주가 지나서야 지혜가 혼자 왔다. 30분 정도 병실에 있다가
엄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라며 황급히 떠났다. 민주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 그때 남편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4억 5천만 원짜리 선물을 준 부모가, 평생을 바친 부모가 대체 뭘 잘못했단 말인가?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무너지는 가족. 남편 철민의 투석 치료가 시작되었다. 일주일에 3번, 매번 4시간씩 병원에서 피를 걸러내야 했다. 투석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여보,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언제나 웃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점점 야위어갔고 얼굴은 누렇게 변해갔다. 한때 100kg이 넘던 체중은 70kg대로 떨어졌다. 투석 치료 2주째, 나는 다시 지혜에게 전화했다. 지혜야,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 한 번만 와서 얼굴 좀 보여줘. 아빠가 너 보고 싶어 하셔. 엄마, 이번 주는 정말 안 돼요. 대형 프로젝트 마감이거든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다음 주가 되었다. 전화하니 민준이 받았다. 어머님, 지혜가 지금 출장 중이에요. 부산에 갔어요. 출장이요? 며칠이나 가나요? 3일 정도요. 돌아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오지 않았다. 이번엔 몸살이 나서 누워있어요 라는 민준의 말만 들렸다. 한 달이 지났다. 남편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투석만으로는 부족해서 혈압약, 빈혈약, 각종 영양제를 먹어야 했다. 하루 약값만 2만 원이 넘었다. 병원비와 약값, 투석 비용으로 매달 300만 원 이상이 나갔다. 세탁소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근처 시장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다. 시장이 문을 열기 전 바닥을 쓸고 닦는 일이었다. 2시간 일하고 7만 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남편의 영양제를 샀다. 어느 날 투석을 마친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해. 내가 건강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 건데. 당신이 고생만 하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지혜는 언제 오려나? 아빠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다. 평생 딸만 바라보고 살았던 남편이었다. 딸이 유치원 다닐 때는 퇴근 후 매일 그림책을 읽어줬고, 초등학교 때는 운동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중학교 때 지혜가 미술 대회에서 상을 타던 날 남편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상식에 참석했다. 지혜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남편이 울먹이며 말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런 남편이 이제 병실에서 딸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있었다.
투석 3개월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새벽 2시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투석 중 심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나와 말했다.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살렸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가족분들 빨리 연락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지혜에게 전화했다. 지혜야, 아빠가 위급해. 심정지가 왔었어. 지금 당장 와야 해. 엄마, 뭐라고요? 아빠가. 놀란 목소리였다. 빨리 와. 제발. 아빠가 정말 위험해.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을 기다렸다. 2시간을 기다렸다. 지혜와 민준이 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다. 엄마. 지혜가 뛰어왔다. 왜 이제 왔니? 3시간이나 걸렸잖아. 죄송해요. 민준이가 차가 없어서 대리기사 부르느라.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있는 남편이 보였다. 지혜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었다. 아빠. 하지만 그 눈물도 잠깐이었다. 30분쯤 지나자 민준이 시계를 보며 지혜에게 속삭였다. 여보, 아침 9시에 미팅 있잖아. 준비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 괜찮으신 거죠? 의사가 뭐래요? 일단 위기는 넘겼다는데 계속 지켜봐야 한대. 그럼. 엄마, 저희 회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이거든요. 퇴근하고 다시 올게요. 지혜야, 아빠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회사가 그렇게 중요해. 민준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직장인이라 어쩔 수 없어요. 큰일 나면 잘릴 수도 있고요. 둘은 서둘러 병원을 떠났다. 퇴근 후 다시 온다더니 그날도 오지 않았다. 전화하니 미팅이 늦게 끝나서요. 내일 갈게요였다. 남편은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약해졌다. 말도 어눌해지고 기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지혜는 언제 와? 하고 물었다. 곧 온대. 바빠서 그래. 그래. 우리 딸 바쁘지. 일 열심히 하는구나. 남편은 딸을 원망하지 않았다. 끝까지 이해하려 했다. 다음 달 지혜가 겨우 병원에 왔다. 하지만 혼자였다. 민준이는요? 내가 물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대요. 지혜는 병실에 들어와 침대 옆에 섰다. 하지만 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지혜야. 남편이 힘없이 손을 뻗었다. 응, 아빠.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혜가 마지못해 손을 잡았다. 하지만 3초도 안 되어 손을 뗐다. 핸드폰이 울렸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아, 부장님. 네, 그건 제가 내일까지. 지혜가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20분 후 돌아온 지혜가 말했다. 엄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제가 먼저 갈게요. 벌써 30분밖에 안 됐는데. 죄송해요.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가봐. 일이 중요하니까. 지혜가 나간 후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가 딸을 잘못 키운 걸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지혜 착한 애예요. 하지만 착한 애가 아빠가 죽어가는데 30분도 못 있니?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남편의 말이 맞았다. 투석 6개월째 남편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다. 당뇨 망막병증이 악화되어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의사가 말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환자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위험 부담이 큽니다. 나는 또 지혜에게 전화했다. 지혜야, 아빠 눈이 거의 안 보이신데. 수술해야 한대. 한번 와서 아빠 얼굴이라도 보여줘. 엄마, 진짜 죄송해요. 이번 주는 정말 못 가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 다음 주는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울었다. 여보, 나 지혜 얼굴이 보고 싶어. 눈 감기 전에 우리 딸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곧 와. 우리 지혜 곧 와. 하지만 남편도 나도 알고 있었다. 지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4억 5천만 원을 받아간 딸은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 후 남편은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지혜, 우리 지혜 라고 중얼거리면서 나는 딸에게 전화했다. 지혜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이제 와서 죄송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인가. 남편은 끝까지 딸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떠났는데 결정적 배신.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남편에게는 많은 조문객이 없었다. 세탁소 단골 몇 분과 동네 이웃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일했던 배달 기사 몇 명이 전부였다. 지혜와 민주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입구에 서 있었다.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다. 겉으로 보면 슬픔에 잠긴 효녀와 사위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진짜 슬픔은 없었다. 장례식 첫날 저녁 조문객이 다 돌아간 후 작은 방에서 지혜와 민준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여보, 나 너무 피곤해. 여기 음식도 별로고 침대도 불편해. 민준의 목소리였다. 조금만 참아.
내일 모레면 끝나잖아. 3일장이나 해야 해. 요즘 누가 3일이나 해. 하루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알았어. 근데 여보, 회사에 급한 일 생기면 나 먼저 가야 할 수도 있어. 나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남편의 장례식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위. 이게 4억 5천만 원짜리 건물을 받은 사람의 태도인가? 둘째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조문객 중 한 분이 민준에게 물었다. 사위 되시는 분, 장인어른 편찮으신 줄 몰랐어요. 자주 뵈러 오셨나요? 민준이 거침없이 대답했다. 네, 자주 뵈러 왔죠. 병원도 자주 갔고요. 장모님께서 혼자 힘드실까봐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거짓말이었다. 6개월 투병 기간 동안 민주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말하고 싶었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조문객이 돌아간 후 나는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아까 그 말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민준이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님, 조문객 앞에서 그런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체면상 그렇게 말한 거예요. 체면? 당신 체면이 중요해요? 아니면 진실이 중요해요?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장례식인데 좀 조용히 하세요. 그는 되레 나를 나무랐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셋째 날, 발인 날이었다. 영구차가 화장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지혜가 민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이제 끝난 거지. 화장하고 나면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는 거지. 당연하지. 나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준비해야 해. 나도 쉬고 싶어. 3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 남편의 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들은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보내는 나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화장장에서 마지막 작별을 할 때였다. 관 뚜껑이 열렸고 남편의 평화로운 얼굴이 보였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편하게 보내드려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얼마나 더 걸려요? 스케줄이 있어서. 장례식장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곧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장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 스케줄을 걱정하다니.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43년을 함께한 남편 없는 집은 너무나 낯설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보, 나 지혜 얼굴 보고 싶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남은 인생을 딸과 함께 살고 싶다고.
외로움을 나누고 싶다고.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웠다. 일주일 후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지혜의 건물로 향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라도 가족답게 지낼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었다. 건물 2층 초인종을 눌렀다. 인터폰으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이 열렸고 지혜가 나왔다. 하지만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다.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하시지. 지혜야, 아빠 떠나고 집이 너무 외로워서. 한동안 너희랑 지내면 안 될까?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들어와요.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요. 거실로 들어갔다. 민준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고개만 끄덕였다. 어머님, 민준 씨 저녁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지내시겠다는 건? 응. 한 달만. 아니, 2주만이라도. 집이 너무 무서워서. 민준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서요. 나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 작은 공간 하나만. 아니면 소파에서라도. 지혜가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 곧 아이 가질 계획도 있고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민준이도 재택 근무 많이 해서 집에서 작업 공간이 필요하고. 나는 참고 있던 말을 꺼냈다. 지혜야, 이 건물이 누구 돈으로 산 건지 알지? 순간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민준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4억 5천만 원.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야. 세탁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너희한테 준 거야. 그래서요. 그건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조건이 있었잖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부양조건부 증여라고. 지혜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그건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약속은 약속이야. 민준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어머님,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예요? 요즘 누가 그런 거 지켜요? 법적으로도 이미 저희 명의예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는 무효야. 어머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협박이 아니야. 이건 약속이었어. 너희가 우리를 돌봐준다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힘들면 이 건물을 팔아. 그러면 대출도 갚고 여유도 생길 거야.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요? 이 건물을 팔라고요?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그럼 엄마를 받아줘. 약속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지혜도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못 주무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정말로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4억 5천만 원은 받았지만 나를 돌볼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좋아. 나간다. 하지만 이 건물도 가져갈 거야. 민준이 비웃었다. 어머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등기도 다 끝났는데요. 두고 봐. 법이 있는 나라야. 나는 가방을 들고 나왔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나는 근처 찜질방에서 잤다.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나는 법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정의는 늦지 않았다.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젊은 남자 법무사가 나를 맞았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조건부 증여 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4억 5천만 원짜리 건물을 사준 것, 부양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남편의 6개월 투병 기간 동안 딸과 사위가 보인 무관심, 장례식에서의 냉담한 태도, 그리고 나를 쫓아낸 일까지. 법무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를 가져오셨나요? 다행히 나는 계약서 사본을 챙겨두었다. 법무사가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어르신,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양조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증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명확히 증명해야 해요. 나는 그날부터 악착같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다. 남편이 6개월간 투석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면회 기록을 요청했다. 기록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었다. 보호자 최은경의 방문 횟수 112회. 가족 신지혜의 방문 횟수 4회. 강민준의 방문 횟수 0회. 이걸로 충분할까요? 내가 물었다. 좋은 증거입니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연락 기록이요. 나는 휴대폰 통화 내역을 모두 출력했다. 남편이 위독하다고 연락한 문자들, 나중에 갈게요라는 답장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모두가 증거였다. 장례식장 관계자에게도 연락했다. 혹시 그때 일 기억하시나요? 사위분이 계속 시간 재촉하고 휴대폰만 보던 거. 아, 기억나요. 사실 저희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장인 장례식인데 저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나 싶어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요.
어르신 너무 불쌍하셨어요. 2개월간 증거를 모으고 난 뒤 드디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조건 부충여 해제 및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긴 이름의 소송이었지만 이것이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 일주일 후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정말 소송하신 거예요? 그래.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자식들이에요. 지혜야, 너희가 나쁜 자식이 아니라면 왜 아빠 병문안을 4번밖에 안 왔니? 6개월 동안 말이야. 그건 정말 바빠서 그랬어요. 바빠서? 내 아빠가 죽어가는데 바빠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전화 주세요. 민준이 전화를 받았다. 이번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처음으로 공손했다. 어머님,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미 늦었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야. 어머님, 그러시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가족? 너희가 먼저 가족을 포기했잖니. 첫 번째 재판일이 다가왔다. 법정에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72년을 살면서 법정에 서본 적이 처음이었다. 지혜와 민주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아마 큰 돈을 들인 모양이었다. 나를 보자 지혜가 눈을 피했다. 민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보았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상대방 변호사가 거만하게 말했다. 재판장님, 원고는 이미 자발적으로 증여를 완료했습니다. 부양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우리 측 법무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조건부 증여입니다. 계약서에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재판장이 계약서를 살펴봤다. 부양 조건부 증여라고 명시되어 있군요. 피고 측 이에 대한 입장은 지혜의 변호사가 대답했다. 피고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장인 어른을 돌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두 번째 재판에서 폭탄이 터졌다. 우리 측이 병원 면회 기록을 제출한 것이다. 재판장님, 이것은 망 박철민 씨가 투석 치료를 받았던 6개월간의 병원 면회 기록입니다. 보시다시피 원고는 112회 방문했지만 피고 신지혜는 단 4회, 피고 강민주는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재판장이 지혜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피고인, 이것이 사실입니까?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회사 일이 바빠서요. 6개월 동안 4번만 방문할 정도로 바빴다는 말입니까?
지혜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재판장이 민준에게 물었다. 피고 강민준, 당신은 왜 단 한 번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습니까? 민준이 변명했다. 저는 병원을 무서워해서요. 장인 어른이 투석 중 심정지로 쓰러졌을 때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중요한 회사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세 번째 재판에서 결정타가 나왔다. 민준이 직장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양심적인 동료가 제보해 준 것이었다. 장모가 우리랑 살겠다는데 진짜 미치겠음. 윤희가 요양원 알아보래. 집에 계속 계시면 우리 생활 불가능. 그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혀지는 순간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준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재판장이 차갑게 물었다. 피고 강민준, 이 메시지가 맞습니까? 그건 일시적 감정이었고 평생 희생하신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겁니까?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지막 재판날이 왔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의 핵심 조건인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 망인의 투병 기간 동안 최소한의 돌봄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를 거주지에서 쫓아냈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 해제권 행사는 정당하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그 순간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회는 내 아빠가 살아계실 때 줬어야지. 이제는 늦었어. 법원을 나오는데 민준이 따라왔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저희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해. 한 달 후 지혜와 민주는 그 건물에서 나갔다. 이사 트럭이 짐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지혜가 마지막 짐을 들고 나오다가 나를 봤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었다. 지금 나는 그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으며 혼자 살고 있다. 외롭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남편의 존엄을 지켰고 나 자신의 가치를 지켰으니까. 가끔 지혜에게서 연락이 온다. 엄마 안녕하세요. 정중하지만 낯선 목소리다. 나도 응. 잘 지내라고 짧게 답할 뿐이다. 72년을 살며 배운 교훈이 있다.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 자식을 위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존엄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단호해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지킬 수 있다. 저녁이면 남편이 가꾸던 화분에 물을 준다. 여보, 내가 잘한 거죠? 하늘을 올려다보며 묻는다. 대답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다. 남편도 내 선택을 지지할 거라는 것을.